한국은 이국종 교수를 제외하면 외과 의사가 없다던데요. 거기다 최근에 대통령이 의료증원 강행해서 의료가 무너진 건 모르시나요? 저 교수는 한국에 돈 받은 게 분명해. 어이 수업 중 떠들지 말고 질문은 끝나고 해주세요. 듣기 싫으면 당장 나가주세요. 의사가운을 입고 있는 수백 명의 의대생들이 모인 대형 강당. 이곳에 한 외국인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국 유학생 출신인 의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교수의 허락도 없이 반박 질문을 내뱉고 마는데요. 과연 해당 강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있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외과시술 강의를 진행하는 루멘이라고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저는 자연스럽게 의료인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약 15년 이상의 의료 현장 근무를 마치고 독일의 대학교에서 간단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 제가 주로 진행하는 강의는 현재 독일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이기에 약 10년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된 이후에는 제 강의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의료 인프라의 세계적인 주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생활 자체의 편리함이 너무나 뛰어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중 중국으로의 강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평소 주로 다루던 한국의 의료기술이 아닌 실제 한국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편리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강의였고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인원들도 다수 참석하는 그날의 중심 강의였는데요. 아직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주로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대체 제가 왜 한국에 대한 의료기술 강의나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말이죠. 물론 독일의 의료기술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무지에 가까운 지식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의료기술이나 의료 인프라에 대한 오해마저 불러일으킵니다. 학생들은 혹시 독일에서 생활하며 버스 정류장 근처나 대학교 도서관에 심지어는 지하철의 지하도에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굳이 왜 그런 곳에까지 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질문을 건넬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꽤 많은 비상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독일인들은 지금 불편한 의료 인프라나 복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개선시키려는 성장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이 불편한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병원 예약 기간을 거쳐 병원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절대적으로 독일인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무조건 개선하려고 했고 이러한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동력이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성장시켰죠. 그 예시로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서 열리는 의료학 수료회에 참석하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장소로 떠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꽤 높은 산을 등반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하산의 끝자락에 있었으니 다행이기는 했지만 주위에는 온통 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한국인 등산객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를 탈 수 있었고 정확히 2분 만에 근처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죠. 여기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외국인인 저조차 한국의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며 병원에 들어가기까지 고작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만약 독일이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독일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고비용이 즉각적으로 부과되며 이미 구급차를 부르기 전 그들이 진행하는 여러 유선 서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혀 구급차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도착한 구급차는 부상의 상태 정도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비용이 확정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이러한 독일의 의료 문제점은 그 누구도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구급차를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한 현재 독일에서는 간단한 진료라도 보려면 몇 개월의 대기 시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만큼 병원이 부족한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현재의 의료 인프라, 부실 상황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동등하고 신속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의 단계에 따라 도심의 간단한 병원 진료부터 시작해 기술적인 대학병원까지 순차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료를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죠.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은 현재 독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시스템입니다. 독일에서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3만 원 정도로 정리되죠. 하지만 직접적인 의료기술의 수준은 오히려 한국이 더욱 월등합니다. 즉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아프면 곧바로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곧바로 빠른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카피해 개선해야 되고 이것에서 국가적인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은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에서는 긴급하게 진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독일이 뛰어나다는 무지함에서 벗어나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고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1차적인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강의장에 있던 학생들에게서는 놀라운 반응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나 친밀하고 뛰어난 줄 몰랐다며 반복적인 질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독일은 의료 인프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사람들은 의료 진단마저 받을 수 없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도시 붕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 중앙에서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마이크도 없이 저에게 기괴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기술이 대단하다, 뭐 그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멈춰야 하는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독일인 학생처럼 보였지만 특이하게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착용하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학생은 의료 지식과 관련한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인가요? 돌아온 학생의 대답은 역시나 저희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전 중국의 의과대학을 추천받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었고 지금 또한 중국에서 거주하며 단기적으로 독일 대학의 강의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수님의 강의 내용 자체가 초입 부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그들만의 성장 동력이나 힘으로 지금의 의료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과 매우 친밀한 나라인 위대한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완전한 후진국이던 시절 그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무료로 지급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기술, 심지어는 중국의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의료 기술마저 국가적 단위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한국의 의료 기술이 오직 한국만의 힘이라니.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의료기술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뛰어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강심장과 뛰어난 손기술을 타고나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장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심한 손기술이 필요한 의료기술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조상 자체가 중국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의료기술이 뛰어난 의사들은 전부 중국인 조상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죠. 제 말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고마움은 모르고 오직 그들의 힘으로 성장했다며 중국인들을 비하하며 깎아내리고 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중국은 그보다 높은 초선진국이어야 당연한 사실인데 그 누구도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한국에 대한 강의가 아닌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시나 중국 유학생 출신이라던 그는 질문을 진행하던 내내 계속해서 중국의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저는 결국 그의 발언 자체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알고 있지만 강의장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정말로 그 학생의 말을 믿고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학생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자리에 앉힌 뒤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학생이 어디서 유학 생활을 했건 그것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가 잘못되고 편향적인 정보로 망쳐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중국 유학생 출신인 학생들은 물론 실제 중국인 의사분들까지 제 강의에 똑같은 반박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기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었던 학생들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익숙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 단위의 교묘한 작업이죠. 중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한 유학생 학생이나 중국인 의사들의 말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중국에 있기에 가능했다. 심지어는 그들의 뛰어난 손기술, 더 나아가 고도의 의료기술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능 자체가 중국 조상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웃기다고 생각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중국 유학생 출신 학생 중국이 한국보다 의료기술이나 인프라가 뛰어나다면 물론 지금 중국의 현실은 한국보다 더 편리하고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의료 현실을 보여주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료기술이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도 완전한 하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국가적 단위로 봤을 때도 1급 의료기관이 정말 현저하게 부족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의료기술의 극단적인 퇴화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에서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보다 그저 동네에서 민간요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이상한 사회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의 위험한 민간요법인 기괴한 음식을 통한 건강 개선의 거짓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의료 인프라 보급률은 국가적 단위로 봤을 때 약 30% 정도로 측정되고 있고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아무런 복지나 빠른 의료 접근성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중국 의사들의 이기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몇몇 고위직 중국 행정관리자들에게 높은 돈을 받고 그곳과 관련된 의료 인프라만 제공하고 있어요.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의료복지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국인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음에도 병원에서 의사들에 의해 쫓겨나고 있습니다. 진료비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적인 뒷돈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수의 고위직 사람들을 통해 의사들은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현재 의료 인프라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중국의 열등함을 숨기기 위해 이처럼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의 나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중국에서는 글로벌 해외 사이트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어렴풋이 의료 인프라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지만 그들이 접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말 그대로 중국은 완전한 후진국의 중심 특징인 폐쇄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한국보다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그들의 조상이라면서 마치 한국의 의료복지가 중국에 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네요. 심지어 중국은 이러한 국가적인 작업을 위해 바로 당신처럼 유학파 학생들을 돈으로 매수한 뒤 이상한 선동 정보를 해외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수 인원이 아닌 국가적 단위이며 실제로 중국은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기도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국은 중국은커녕 독일조차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선진국입니다. 그들은 의료기술뿐만 아닌 도시 인프라나 교육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고 그 하나의 예시가 그들의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세계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한국 여행을 경험해보고 그 여행 경험에서 병원을 이용해본 사람이 있다면 왜 한국이 의료 선진국인지 확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거짓 질문이나 발표를 제시하는 학생은 지금 제 강의를 나가주면 좋겠네요. 중국인 유학생 출신 학생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학생 참여용 마이크를 잡아 반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미 저는 그러한 상황마저 예측해 마이크의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이미 저는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유학생이나 중국인 의사들의 질문에 꽤 지쳐있던 상태였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마를 짚고 있던 저에게 강의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의 박수 소리와 작은 환호성이 들려왔고 그러던 중 한 학생은 자신이 한국 여행에서 직접 다쳐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편리한 의료 인프라는 처음 받아봤다며 제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뿐만이 아닌 한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던 것이었고 실제로 한국의 의료 인프라 기술이 대단하다는 사실마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죠. 특히나 강의장에는 한국 여행을 경험한 의대생들이 정말 많았고 그들은 차례차례 자신들의 경험을 직접 얘기하며 이제는 독일이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인프라를 카피해서라도 배워야 된다며 그들만의 자유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의로 진행해야 하는 저는 아마도 3년 뒤에는 한국에서 꼭 남은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하고 편리하기에 저 또한 그런 생활을 조금은 느껴보고 싶네요. 제가 한국에 간다면 어디에 정착하면 좋을지 댓글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수돗물에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약이라도 있나요? 벨기에인 승무원이 한국 사람들의 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승무원 앨리스입니다. 다소 이국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꿈꿨고 부모님도 그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을 꿈꿨어요. 벨기에 항공 승무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꿈에만 그리던 곳을 방문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편견이었어요. 단순히 제가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매일 말했죠. 이 일이 단순히 35,000피트 상공에서 커피를 서빙하고 미소를 짓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안전 절차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 등 배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첫 비행 중 하나였던 브뤼셀에서 파리로 가는 짧은 비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엄한 표정이 키 큰 남성이 호출 버튼을 쉴 새 없이 누르며 VIP 고객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메뉴에 없는 식사와 비행 중 좌석 업그레이드를 원했고 그의 요구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공감과 단호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사실 이 정도면 애교였어요. 수년 동안 저는 응급 상황 심지어 가끔씩 수행원을 대동한 유명인 등 온갖 종류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의 불편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아마 항공법이 따로 없으면 기내에서는 매일같이 사고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매번 비행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런 예측 불가능성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료애와 독특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체감이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거의 닿지 않는 하늘에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일이 제 적성에 맞는지 종종 의문이 들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일상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공 아카데미를 방문했을 때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우상화하는 예비 승무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눈빛은 제가 예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어프랑스 같은 유명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희 항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실망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항공사는 더 이상 자부심의 원천이 아닐까요? 그러던 중 아카데미에서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학생이 겸손한 어조로 다른 화려한 항공사를 제쳐두고 왜 국적 항공사에서 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항공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제 일의 가치, 제 선택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카롭게 반박하고 싶었지만 프로페셔널리즘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대화는 제 마음속엔 남아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아직 여기 있었을까? 단지 경제적 안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었을까요? 답은 뜻밖에도 나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연차가 쌓였고 순간적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순전히 항공권 가격만 보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여행을 계속하면서 하늘은 단순히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라 독특한 도전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가득한 그 자체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비행이 하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저녁 브뤼셀에서 로마로 비행 중이었죠. 난기류가 우리를 강타하여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은 겁에 질려 울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혼자 여행하던 한 젊은 여성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과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순간에 저는 우리의 역할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고 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저는 깨달았죠. 저희는 35,000피트 상공에서 기내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지는 관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특히 가끔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가게 되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저희 항공사를 비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직 입사를 한 것도 아니었으면서요. 심지어 질문을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에어프랑스 같은 더 큰 항공사만을 원했습니다. 좀 더 평범하지만 똑같이 부담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근무 계속되는 시차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은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세계 여행의 매력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업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니폼을 벗을 생각을 할 때마다 동료들과 쌓은 유대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게 두 번째 가족이었으며 하늘에서 생활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개인적인 상실을 겪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웃음과 눈물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동료의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 벨기에에는 다른 EU 국가만큼의 연봉을 주는 직업이 별로 없으니까 견디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결심은 항공업계 밖에서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삼촌이 자신의 사업에 합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직장의 불확실성과 도전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의 인식에 대해 괴로워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삼촌의 회사에 합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 시기에 여행하기 좋은 날씨와 별다른 준비가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진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것이 저를 변화시킬 줄은 몰랐어요. 여행은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프랑크푸르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출발하는 날에는 브뤼셀에서는 직항이 없어서 저는 프랑크푸르트까지 이동을 하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 내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유난히 민감해 보이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아시아나 비행기에서 젊은 한국 엄마는 처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혼자 여행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이륙 직후부터 끊임없이 울기 시작했고 저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기내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 승객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중 일부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던 승객들 중에서는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젊은 엄마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아이를 달래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나이 든 승객분들이 조언을 해주고 같이 달래주기도 했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때 승무원 하나가 침착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젊은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젊은 엄마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 승무원은 아기가 비행 중에 약간 불안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기압의 변화가 아기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 승무원의 전문성과 이해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삼키면 기내 압력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분유를 먹일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좋으니 뜨거운 물까지 준비해주겠다고 했어요. 아기가 우유를 먹기 시작하자 한국 승무원은 옆에 서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승무원의 도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따뜻한 담요와 아기를 위한 작은 장난감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의 사려 깊은 행동은 승객의 편안함을 위한 그녀의 전문성과 헌신을 잘 보여줬습니다. 저는 제가 승무원이 되었던 때를 떠올렸어요. 저 정도의 침착함과 열정이 있었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천공항의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뤼셀의 내성적인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규모와 정교한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을 걷다 보니 공항 경험의 모든 측면에 기술이 얼마나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지 놀랐습니다.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는 사용자 친화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여주었습니다. 승무원이 되려고 여행의 두근거림이 다시 떠올렸어요. 모든 것에 지쳐있던 저에게 설레임을 안겨주었습니다.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술의 직관적인 특성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승객의 편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스마트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수화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공항의 첨단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수화물이 오류 없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짐을 잃어버렸다면서 저에게 화를 내던 손님들이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속도와 체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보안 검색은 철저했지만 직원들은 전문성과 신속함으로 보안 검색을 처리해 다른 공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덜 거슬리고
시간도 덜 소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이 전광판은 여러 언어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승객을 탑승 후 편의 시설 및 환승 항공편으로 효율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전광판은 계속해서 바뀌면서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주었어요. 심지어 그거 아세요? 인천공항은 모든 자리마다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의 공항들을 가보면 긴 환승 시간 때문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노숙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공항이 수문의 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여행이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승객들이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 기술과 편의성의 조화, 승객 경험에 대한 집중은 이 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으로 꾸준히 선정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천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여행의 설레임을 제공하는 기분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승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행의 설레임을 상기시키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제가 간절히 기대했던 발견과 혁신의 여정을 약속하는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도시의 유적지와 현대적인 쇼핑몰을 둘러보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보냈습니다. 기분 좋은 탈취였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도시 너머를 탐험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특히 철도 시스템의 효율성과 체계성에 놀랐습니다. 기차는 분 단위로 정시 운행되어 종종 지연되는 고국의 열차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정시청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청결함과 승객들의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는 몇 번 비행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번 여행에서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탈까 했지만 공항보다 기차역이 더 가까워서 KTX를 타는 것을 선택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승객들의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집단적 책임감이 문화에 뿌리내린 것 같았습니다. 대중교통이 종종 혼란스럽고 소홀하게 느껴졌던 벨기에에서의 경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차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좌석은 깨끗한 종이 커버로 덮여 있고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등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벨기에 열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열차는 고국의 불편한 환경과는 달리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차 안에 있는 한국인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표원부터 열차 기관사까지 모든 직원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승무원으로서의 근무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시스템과 태도를 도입할 수 없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직장에서나 고국에서 사용하던 서비스에서나 현상 유지를 받아들였을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저는 몇 주 전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 가슴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커리어뿐 아니라 삶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벨기에로 돌아가는 비행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머물렀던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효율적인 열차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깨끗하고 편안한 역 등 모든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고 한국에서 익숙했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대화는 동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같은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나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열망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체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항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교육 방식은 어떤지,
어떻게 높은 수준의 청결도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봤죠.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핵심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시도해봐야 했죠. 제안서에는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직원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기내, 청결도 개선을 위한 제안, 심지어 승객의 피드백 시스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를 보고 싶었다면 제가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작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존경하던 직원들처럼 승객의 요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심과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며 제 일에 더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동료들도 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몇몇은 영감을 받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큰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벨기에로 가져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벨기에로 돌아와 승무원으로 일상을 되찾았지만 새로운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히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제 일상과 업무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승객과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저는 내 비행을 한국인의 서비스 정신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표준 절차를 뛰어넘어 승객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승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승객의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접근 방식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세심한 서비스와 쾌적한 분위기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제가 바꾼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실용적인 측면에 대해 궁금해했고 다른 일부는 그 인면의 철학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관찰한 공공장소에 대한 공동체의 존중에서 영감을 받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기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기내식 제공 방식과 쓰레기 관리 방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소한 것이었지만 전반적인 승객 경험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도가 모두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이러한 노력이 불필요하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변화는 종종 회의론에 부딪히기 마련이니 그들의 관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라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놀랍고 기쁘게도 제가 수정한 제안은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 상사들은 승객들의 피드백과 우리 팀의 개선된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사들은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제가 제안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저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사람의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동경했던 효율성과 존중을 벨기에의 제 직장에 도입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죠.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눈에 띄는 활동을 하다 보니 동료들은 물론 승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양질의 서비스와 즐거운 여행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상사들도 우수성과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느린 과정이고 좌절과 실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철도 직원들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멋진 열정을 보여준 승무원의 헌신과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기억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변화에 저항하던 동료들이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개선 사항을 알아차리고 고마워하기 시작했으며 종종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제가 애초에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여정을 되돌아보니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육체적 여행이 아니라 개인적 직업적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관찰의 힘 공감의 중요성 한 사람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한국 왜 이렇게 더러워? 우리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딴 바닥에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한국 숙소 주인 앞에서 태국에서 온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요. 도대체 왜 바닥에서 자야 할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퐁드팍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된 딸 샤니가 있는데요.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장기 여행을 떠날 시간이 생겨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쉽게도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오지 못했지만 기왕 가는 김에 잘 갔다 오라면서 여행 자금을 많이 주었어요. 기왕 아시아에 길게 가는 김에 최대한 많은 나라를 보고 올 참이었어요. 일단 일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국에서 나머지 일주일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여행지는 요코하마였어요. 아무래도 태국은 눈이 잘 오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눈 축제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샤니와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으로 뒤덮인 도시는 태국의 고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유명한 눈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수제 조명으로 반짝이는 눈 덮인 거리와의 첫 만남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요코하마가 자랑하는 정교한 눈 조각과 활기찬 축제를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순간도 잠시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언어 장벽이 예기치 않게 우르를 덮쳤습니다.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택시 기사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정 내내 계기판의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차는 폭설 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에서 왜 교통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우리의 무언의 불만에 대한 무언의 질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코하마는 애초에 눈이 많이 내리는 동네인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눈이 온다고 모든 인프라가 중단되는지 의아했어요. 첨단 기술로 유명한 일본이 왜 이런 기상 조건에 더 잘 대비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택시가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물었더니 호텔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일본을 모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만큼의 눈이 오면 당연히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도리어 이 겨울에 이걸 예상하지 못한 저를 욕하더라고요. 전 정말 황당했어요. 마음을 달래주어야 할 온천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점점 더 많은 현지인들이 신기하게도 우리 일행, 특히 샤니에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희만 있었는데 점점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분 좋아 딸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서양인의 몸매를 힐끗힐끗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대놓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중학생의 몸매를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시선이 거슬리는 듯해서 우리는 자의식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뉘앙스였고 우리 스스로가 노출되고 취약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 호텔에서의 결제 문제였습니다. 카드 결제가 거부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주인이 카드 기계와 씨름하는 모습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건 결제를 할 때였는데요.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호텔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어디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만한 현금을 준비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주인은 카드 결제기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아무리 결제를 해도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카드 결제기를 고칠 수는 있지만 고치려면 다음 날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제 어플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주인은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기네는 기계는 잘 못 다룬다고 하면서요. 저는 황당했어요. 기계를 못 다루니까 본인들의 방식으로만 결제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 시간이 촉박했던 저는 ATM 기기를 찾아서 돈을 뽑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눈을 보고 싶었던 거면 차라리 아이슬란드로 갈 걸 그랬어요. 거기는 오로라라도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일본에서의 경험에 실망한 딸은 눈만 신기하고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가게를 보러 가는 투어를 갔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태국에는 없는 풍경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었어요.
모든 투어가 다 비용이 드는 곳이었어요. 가게를 구경하고 나무를 구경하고 사진만 찍으면 끝이었어요. 싫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시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상점을 둘러보는 것은 씁쓸했습니다. 장식의 아름다움과 상점의 독특함이 앞서 경험한 불편함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설레었지만 이 투어가 문화 교류보다는 상업적 목적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 가치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연이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일본어로만 되어 있고 영어 번역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았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만한 감성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는 곳에서 번역기를 일일이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정중하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환영을 받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이질감은 특히 전통적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는데 서양인인 저희의 외모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풍요로움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낯선 지형을 문자 그대로 또는 은유적으로 탐색하며 배우고 적응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차이에서 얻은 교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일본을 떠났습니다. 일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음이 찢어졌어요. 요코하마의 눈 덮인 풍경의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문화와 소통의 장벽이 우리의 경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두고 딸아이에게 즐거운 기억을 주려고 한 여행인데 눈의 신기함과 아름다움 말고는 너무 실망스러운 기억이었어요. 희망찬 마음으로 우리는 일본에서 놓쳤던 따뜻함과 이해를 그리워하며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은 독특한 경험으로 가득했지만 일련의 문화적 오해와 도전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며 인내심과 적응력을 시험받았습니다. 비행기는 희망의 설렘을 안고 한국으로 내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불쾌한 경험을 했던 곳으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기꺼이 도와주려는 열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의 능숙한 영어 실력은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악천후로 인해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스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과 효율성은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이 동반 가족에 대한 대우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샤니에게 보여준 환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샤니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다들 좀 더 친절했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캐리어를 옮기고 샤니의 것을 옮겨주려고 뒤를 돌아보면 이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샤니를 도와주고 있었죠. 특히 40, 50대 남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국 여행의 상쾌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숙소로 가는 여정은 명확한 표지판과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로 순조로웠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룬 세련된 효율성으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꽤나 늦게 도착했어요. 샤니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어요. 9시가 넘는 늦은 시간이라 뭔가 있을까 싶었는데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 편의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손님이 직접 물건을 가져다 대고 계산을 하고 나가는 셀프 서비스 방식은 사람들의 정직과 성실함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쳐간다면 잡을 수 있도록 편의점에 들어갈 때는 신용카드를 가져다 대고 들어가야 했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손님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내부는 어땠게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바닥의 따뜻한 온기는 말 그대로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기하다며 기뻐하는 샤니의 모습에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소박하지만 깊은 사치였습니다. 그날 밤 아늑한 방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일본과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매 순간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탐험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눈이 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다니기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오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이미 눈이 너무 많은 나라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혹시나 서울도 눈이 오면 모든 것이 마비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다행히 며칠 동안은 눈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경복궁에 가기로 한 날 눈이 내렸습니다. 저희는 긴장 상태였어요. 날도 춥고 과연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했죠. 지연이 될 때는 방송이 나왔어요. 놀라운 건 방송을 할 때 한국어로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영어로도 방송을 해주었습니다. 글로벌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따뜻한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겨울 공기의 한기가 뺨을 스쳤던 기억이 납니다. 경복궁에 다다르자 그 위엄이 눈과 어우러져 더욱 돋보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풍스러운 기와에 눈이 얹혀져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샤니 역시 너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오히려 눈이 오는 날이 더 예쁘고 좋다라고 말했어요. 짙은 고목과 밝은 눈의 대비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광화문을 통해 입장했습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광화문은 날씨 탓에 인파가 줄어든 탓인지 조용했습니다. 발밑에 깔린 눈이 부드럽게 부서지는 소리만 들릴 뿐 정적은 심오했습니다. 눈 속 궁궐의 고요함은 담장 너머 현대 서울의 활기찬 북적거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궁궐 경내를 거닐며 저는 우아한 건축물과 정교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지붕선이 눈 속에서 더욱 돋보이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얼어붙은 연못과 눈 덮인 정원은 이곳의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마치 사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모퉁이를 돌면 전통 한복을 입은 왕족과 궁녀들의 행렬이 나타날 거라고 반쯤 예상했습니다. 걸으면서 앙상한 나뭇가지에 쌓인 눈 기와 지붕에 새겨진 무늬, 겨울 외투를 입은 궁궐의 고즈넉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 등 작은 디테일을 감상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경복궁과 같은 고궁을 거닐며 그 웅장함과 그 안에 담긴 역사에 감탄했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유적지의 대비는 한국의 시간 여행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입장료가 3,000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투어비는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리고 태국은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궁전이나 성당의 입장료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꼭 한국에 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를 가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서울에서의 쇼핑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샤니는 인터넷에서 봤다면서 한국 과자와 아몬드를 엄청나게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그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금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없었거든요. 계산대에 안나를 두고 ATM기에 갔다 와야 할지,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같이 다녀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필요가 없었어요. 주인은 현금을 보고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 때문에 당연히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먼저 텍스프리를 이용할 거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텍스프리를 신청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일본에서는 왜 기념품을 살 때 텍스프리를 묻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나간 일이니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텍스프리 신청 절차도 놀랍도록 빨랐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의 여권과 카드만 가져가더니 모든 신청을 대신해 주었어요. 일본에서 기계가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집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의 과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며 역사문화 현대적 안락함이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과감하게 포용하는 도시였고 그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서울은 온천은 없었지만 더 좋은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바로 온돌방이었어요. 한국 전통 가옥에서 자고 싶어서 저희는 호텔이 아니라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샤니는 거부감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발이 닿는 곳에서 잘 수 있냐는 거였죠. 이미 예약해둔 곳이라 저는 샤니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이불을 펴서 누웠죠. 이불은 저희가 태국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엄청나게 두껍고 푹신푹신했어요. 침대를 대신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온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어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에 매료되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주는 한기는 온데간데 없이 온몸을 감싸는 따스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온돌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어요. 누우니 온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마치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온돌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공간을 따뜻하게 데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저에게 육체적 따뜻함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날 정말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너무 따뜻하고 개운하게 잠이 들었거든요. 밖은 그렇게나 추웠는데 말이에요. 얼굴과는 다르게 이불 속이 따뜻해서 정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샤니에게도 물어보니까 샤니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저희는 한참이나 이불 속에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온돌 덕분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귤이란 한국 과일을 넣어줄 테니까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으라고 하셨어요. 정말 맛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희는 밤에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땠냐고요? 완벽했습니다. 관광을 하지 않는데도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온돌방보다 더 따뜻한 것을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문화를 기꺼이 공유하려는 의지 낯선 이방인에 대한 개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환대 샤니에게 보여준 친절 그리고 우리가 맺은 우정은 이번 여행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짐을 꾸릴 때 우리는 기념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동시에 지닌 일본은 우리에게 회복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함과 혁신으로 환대의 힘과 전통을 포용하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저는 여행이 떠오르는 듯 눈을 반짝이는 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못해본 게 너무 많았어요. 샤니는 이 정도 되는 나라면 꼭 여름에도 다시 와봐야 한다면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할 것들을 벌써 계획했어요. 아빠를 데리고 꼭 오자고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자기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